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법지원팀장 전태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남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연구에 강연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조정식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강연은 의원연구단체 주관으로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이라는 내용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연구의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병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강진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회를 준비하신 조정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연회에 앞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아. 네, 방금 정연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연구회 회장이신 조정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남시의회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예. 오늘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개를 우리 이제 의회 직원이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소개를 몇 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계를 이끄시는 우리 노만호 사회복지 회장님, 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성남시의 가장 사회복지 쪽에서는 어르신이시고 역사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민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연합회인가요? 사회복지사협회죠. 예, 이종민 관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간 또 다른 복지관에서도 많이 와주셨고 우리 청솔복지관에서도 와주셨네요. 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하신 안성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채 종합 제가 저 문화복지 업계를 좀 떠났더니 잘 못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만 있어봐. 아까 우리 이데오라고 스타트업이 하나 왔었는데 우리 청년 그 예, 운동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잠시 뭐 전화 받으러 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 또 기후 에너지과 뭐 그죠? 또 어디서 왔죠? 회계과? 예, 회계과도 왔고 예,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과장님이 팀장님들 온다 그랬는데 복지정책과 온 분이 계세요? 네, 그 뒤에요? 예, 예. 예, 날씨가 좀 덥죠, 많이. 네,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는 뭐 7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그러고 뭐 인도도 뭐 50도에 육박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아주 지구인들을 그냥 못 살게 굴고 뭐 이렇게 있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도씨로 막아내야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멸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리 협약도 이제 2015년인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뭐 대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 국가를 하기로 이제 선언도 했고 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018년도에 배출된 온실가스의 40%를 2030년까지 줄여야 한다라고 시행령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데 확대보다는 카본 프리라는 그 원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 많은 그런 논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저희 나라가 아리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소 중립하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늦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이제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국가들의 목표 수준들이 독일은 이제 곧 80%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다 그러고 뭐 많은 국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거의 한 30 몇 % 정도 돼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은 8%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화석 연료로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건데 이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정책이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성남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5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건축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쓰는 직접 간접 에너지입니다. 가령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25%가 교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이고 나머지 5%가 이제 뭐 자원순환이나 토양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로 나와서 우리 시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진짜 줄이는 로드맵을 만들려면 건축물 부분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은 거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해야 한다는 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고요. 오래된 건물들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 수단이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대단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는 1억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뭐 예산인데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 이제 노후된 그런 상업 건물이라든가 민간 건물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지원 대안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린 리모델링 연구회하고 에너지 복지는 무슨 상관이냐? 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많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근데 에어컨 틀으려면 이제 전기요금들이 많이 드니까 이제 겁나서 못 트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분들이 사시는 데가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든가 지하방, 뭐 이런 쪽방 이런 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후 취약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후 취약자들이 사시는 그런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린 리모델링하고 거의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오늘 발표하실 강진희 박사님은 이 에너지 복지를 최근에 이제 논문도 발표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소개하시는 거의 처음 이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실장님인가 국장님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연구자로 계시는데, 오늘 한번 뭐 강의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이제 기후 에너지 팀, 또 건축가 또는 회계과는 이제 건물 관리들을 우리 이제 그 시의 건물 관리들을 회계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청사들을. 그런 분들, 또 이 여기 복지 업계 종사자분들은 우리 복지 대상자들이 과연 지금 어떠한 이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좀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좀 오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하여튼 오셨으니까 강의 잘 들어보시고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남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이제 만들어 왔어요. 이거가 이제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은 꽤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사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만들어 가지고 기후 취약자들 분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너지 정책연구원 강진희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장, 글로벌 에너지 센터장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제 보직이 에너지 복지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이 다 오셔서, 또 공무원 정책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총괄했고요. 그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제가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게 되면서 제가 이 복지 정책에 너무 전문가분들이 없으시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인가 거기하고 저희가 MOU를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그 회장님께서도 에너지 복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에너지 바우처를 처음 들어보셨대요. 본인은 거기에 거의 50년, 60년 전문가신데,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쇼크받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너지 복지를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MOU하고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진로 설정이 돼갖고요. 그러면 에너지 복지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마침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요거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정책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의 개념이라든가 에너지 빈곤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보고 이러면서 이제 논문을 하고 나니까 의외로 에너지 복지 쪽에 이런 연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한 연구가 돼서 여러 가지 저도 좀 이렇게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특히 조 의원께서 이렇게 또 특별히 같이 이렇게 또 알게 돼서 학교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또 짐작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라고 믿고요. 제가 그냥 빠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요, 그 기후위기하고 에너지 복지가 무슨 관계가 있냐.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미 관계가 많죠. 예. 그리고 에너지 복지, 국내 에너지 복지 사업하고 해외 에너지 복지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좀 어떻게 왔으면 좋겠을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지금 3일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폭염이 지금 오늘도 30도가 넘는 이런 거가 되니까 폭염 대책을 한 총리랑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 나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폭염 대비해서 130만 가구에다가 지금 에너지 바우처 5만 3천 원씩 더 주겠다. 130만 가구. 그 다음에 360만 가구는 전기요금 유예시키겠다. 예, 더 이상 전기요금을 조금 더 인상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날씨가 더워진다는 거가 에너지 복지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발표하고 또 경로당에 지금 11만 원인가 이렇게 돈 그 냉방비 지원하고 있는데 17만 5천 원으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이미 한 3일 전에 했습니다. 지금 온실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는 더 그래서 굉장히 혹독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사주는 이런 비용 지원이 또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까지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일단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말씀드렸던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제 수준이 또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또 그 거주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한번 그 장마 피해 당하면은 복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또 굉장히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폭염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2018 기록적인 해였는데 그 이후에 연구가 많이 좀 지속이 돼갖고요. 이 폭염으로 인한 이 영향을 갖다가 폭염 영향 보고서라는 거를 지금 연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폭염은 그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가 한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 폭염으로 정의하고 기상청이 그 폭염주의보 같은 걸 발해를 하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저게 22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사망자만 해도 그 당시 140명이 나오고 뭐 엄청나게 또 환자들도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이후부터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 많이 넘어갔죠. 기후위기가 이렇게 취약계층에 연결되는데 그 에너지가 빈곤하다. 특히 이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가 어떤 관계 면에서는 에너지 빈곤은 보통 이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그 보통 국제적으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등장했는데 그냥 우리 가구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10% 정도가 넘는다. 그럼 그 가구는 에너지 빈곤 가구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거를 이제 TPR 룰이라고 하는데요. 10% 룰이라고 해서 10% 정도가 내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에너지 빈곤 가구 이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빈곤은 일단은 요거죠. 소득 수준이 낮고 에너지 비용은 높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보통 주거 지역이 취약하니까 효율이 낮은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지표들로 연결이 되면서 에너지 빈곤 원인으로 이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는 특히 영국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 70년대부터 에너지 빈곤의 TPR이라는 이 10%, 10% 이 룰도 영국에서 지금 맨 처음에 도입이 된 건데요. 이거를 그 유럽 쪽에서는 특히 그 겨울에 춥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 정책적으로 볼 때 네 가지 정책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사회정책으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정책 주도 및 개발도상국 시장, 에너지 정책 주도, 에너지 및 사회정책 혼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이런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여기는 에너지 빈곤에 대해 명시적인 초점을 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조치를 강사합니다. 에너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에너지 쪽에서 복지를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이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 정책에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에너지 복지를 접근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렇게 뭐 개발도상국 혼합이라든가 사회정책 혼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정책과 또 사회정책이 같이 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복지 정책에 대한 제도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5년에 그 전기를 아빠랑 살던 중학생 소녀가 있었는데 전기가 끊긴 거예요.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촛불 켜고 자다가 그게 이제 옮겨 붙어갖고 그때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야 이거 이런 시대에 전기가 끊겨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죽어?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에너지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 에너지 기본법은 에너지 법으로 지금 바뀌어갖고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정부가 2007년도에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복지 헌장을 채택을 해요. 뭐 에너지 관련 뭐 전부 다 공공기관, 공기업 모여갖고 복지원장 채택하고 앞으로 뭐 2030년까지 우리가 에너지 빈곤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포부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조금씩 이게 반영이 됐는데 현재로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에너지 기본법 이후로 1차 녹색성장 5개년 개혁, 에너지법, 뭐 저탄소 녹색성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최근에 나와서는 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던 얘기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법에 에너지 복지법, 에너지 기본법에서 에너지 법으로 지금 바뀌면서 에너지 복지법 제정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얘기는 지금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에너지법에서 에너지 복지를 사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유형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도적인 지원과 비제도적인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제도적 지원은 지금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계급여자, 차상위 계층 이런 계층들이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긴급복지 무슨 재해나 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연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에너지 복지에 있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에너지 이용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에너지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에너지 관련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냉난방비하고 이런 광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비제도적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정책적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요금을 할인하거나 연료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제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법에 절제 있지는 않지만 뭐 한전, 뭐 가스공사, 뭐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서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도적 지원과 비제도적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경우는 총괄을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복지사업이나 정책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복지사업은 산업부에서 하고 두 기관, 공공기관이죠.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한국에너지재단 두 기관이 이 내용들을 결과 보고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성남시를 비롯한 이런 지방자치자체 공무원들, 동사동 행정복지센터죠. 거기 일선 공무원들께서 이런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을 추천하고 집행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으신데 에너지 복지 업무까지 이게 얹혀갖고 이게 굉장히 처음에 반발이 많았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 공무원분들을 다 모셔놓고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했고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져가고 이거는 많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산업부에서 이거를 할 때 만든 게 그 한국에너지재단입니다. 민간 단체였어요. 지금은 공공기관이 됐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그 회원사들이 SK나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LG니 뭐 이런 정유 회사들인데 거기 회비를 받아서 이쪽에서 복지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중간에 민간단체에다 이걸 맡기는 게 좀 부담이 되면서 에너지 바우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0년 도입됐는데 이것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왔어요. 사실 이거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보고 뭐 전기 수요 관리 이거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사업이 메인 주 사업인데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복지라는 업무가 떨어져갖고 굉장히 당황을 했고 이 전문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려니까 이게 뭐 아시다시피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건에 이런 거 많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거기에 이 내용들을 탑재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서 대상 이런 거를 전산적인 처리 과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냐면 지원은 제도적 비제도적 지원인데 일단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금 할인 제도가 있는 거죠. 이 요금 할인은 아까 말한 공기업,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들. 이게 요금 할인이고요. 바우처 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가 있고요. 등유 바우처가 있고 연탄 쿠폰을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유 바우처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공단으로 넘어와서 이 두 가지 바우처 제도는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고 요 연탄 쿠폰은 광해공업공단 그 공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율 개선 사업은 지금 취약계층의 LED 전등 이거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은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효율 개선 사업, 시설 개최하고 전력 효율 향상 요참 하는데 지금 최근 3년간의 정부, 그러니까 이쪽은 정부 돈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죠. 이거를 하면 한 3,300억 되고요. 에너지 공기업, 요금 할인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7천억. 그래서 에너지 복지 사업 지원 규모는 전체적으로 보면 1조가 넘는 예산 측면에서는 그런 지금 걸로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번만 해도 또 이 돈을 더 하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 사업 대상 가구를 보면은 에너지 바우처가 지금 117만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63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생계하고 의료급여만 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하고 겨울을요. 처음에는 겨울에만 난방비만 줬는데 여름에 폭염이 문제시 되면서 여름까지 주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 주거 교육급여도 여기가 한시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또 폭염 상황이라서 또 지금 돈을 지급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등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금 5,400 가구가 있고요. 연탄 가구가 5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데는 차상위 계층까지 독거노인까지 다 주고 있는 거는 연탄 쿠폰 사업이고요. 나머지 에너지 바우처는 여기만 이렇게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은 보시면 뭐 에너지법, 등유 바우처 에너지법, 연탄 쿠폰 같은 경우는 그냥 석탄산업법 뭐 이거로 해서 연탄 보일러 사용할 제일 금액은 많습니다. 지원 금액, 가구당 금액이 제일 많고요. 한 5만 가구 되는데 이 연탄을 안 쓰게 만들어야 연탄 쿠폰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탄 쓰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좀 없는
비용은 또 많이 드는 이런 구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그냥 뭐 이렇게 이거는 전부 내용들을 많이 아실 테니까 예, 이런 에너지 공단에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게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 저 에너지 공단에서 콜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를 주고 또 거기서 신청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공무원 일선 창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죄송합니다. 지원 규모. 여기 보시면 지원 규모가 117만 가구고 2천억이 넘는 예산이고요. 작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였고 또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등유 바우처 지원 규모 이렇습니다. 지원 가구 수는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 17억 원.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등유 바우처를 지원하는 이유는 에너지원을 이걸로만 사용하시는 난방이나 이런 것 그런 가구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연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요금 할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고요. 네, 이렇게 뭐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부 다 에너지와 관련된 비용들은 전부 다 할인이 됩니다. 특히 여기는 뭐 이렇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뭐 차상위 계층.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통일된 기준은 없어요. 그냥 뭐 한전 다르고 가스공사 다르고 다 달라요. 자기네 공기업에서 예산이 있는 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이 비용도 그때그때 또 달라요. 이 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에너지재단이 하고 있고요. 여기 사업 대상을 또 기초지자체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예, 지정된 시공업체가 조사하고 이런 걸 승인을 하면 시공하고 물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하자보수 한 1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죠. 7,200, 그 다음에 500, 1,000만, 10만, 50만 가구 좀 넘게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효율을 높여야 이 에너지 낭비가 쓰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약간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고효율 조변기구로 이렇게 바뀔 경우에 이거를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비하고 국비를 섞어서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은 50대 50으로 저소득 개인 가구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효율 향상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라고 그래서 요거는 또 정책적 지원이죠. 요런 공기업들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공급자가 의무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취약계층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소상공인 이런데 요런 관련된 그 설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해마다 발표가 보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예산이 뭐 얼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국내 에너지 복지 사업 중에서 약간 특이한 사례인데 요거는 서울 에너지 복지 시민 기금 사업인데 지금 이게 작년에 제가 이거 조사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서울 에너지 플러스 사업으로. 그래서 서울 에너지 플러스 사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 지자체에서 어떤 이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그거를 하신다면 요거 사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은 이런 그 원전 하나 줄이기 그런 걸로 이제 그 수익을 기부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가 이거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거 운영과 이거를 다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5 모금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주로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으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이거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 단열, 창호 뭐 이런 거 창문 교체 이런 거 하고 신재생 에너지 지원, 태양광 패널 설치해 주는 사업, 으뜸 효율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물품 같은 거 지원하는 거죠. 5등급을 1등급으로 바꿔주거나 뭐 이런 냉방비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요즘 이런 폭염, 한파 이럴 때 이제 하는 사업이 있고 최근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상생 기후 온실가스 배출 상생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뭐 하여튼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는 기업이 그거 아낀 배출권 거래제를 여기에 탄소 상세권을 여기다 기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에너지 복지를 하는 상당히 좀 약간 진전된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사실 지자체 단위로 한번 이거를 관내에서 한번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위인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인데 어쨌든 지금 요 서울시에서 에너지 플러스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주목하고 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에너지 복지 정책은 미국인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단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단열 지원 사업은 에너지부에서 해서 이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고요. 70년대부터 해갖고 8,500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3만 5천 가구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주택 단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여기 뭐 단열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노하우가 쌓이고 이것들을 갖다가 관내 단체, 시민단체, 업체 이런 데들이 다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 특이한 게 주택 단열은 에너지부에서 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름대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소득 빈곤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거를 지역사회 활동기관이 접수 및 신청은 맡아서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의회에 승인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주정부가 이거는 주관하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지자체 내, 주정부 내의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잘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요거 에너지 비용 절감뿐이 아니라 효율성 향상에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통합적인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잘렸네요. 네, 영국에 있는 다양한 제도들입니다. 뭐 금융, 뭐 주택, 뭐 기업,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이런 통합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나라하고 제일 대표적인 미국, 영국을 보여서 알 수 있는 거는 정책 취약점은 에너지 개선 사업의 비중을 좀 강화해야 된다. 단순한 요금 할인이나 연료비 지원, 비용 지원 갖고는 예산이 뭐 한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 개선 비중을 강화해야 할 거다. 그 다음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의 큰 역할이다. 지금 에너지 바우처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그전까지는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사회복지단체 기관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사업도 의뢰 위탁도 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상담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전부 신청주의입니다. 찾아가서 뭐 당신이 대상입니다. 신청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알고 찾아와서 내가 신청하고 내가 대상자인 거 내가 파악해서 스마트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복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스마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임산부라 다문화 가정 이렇게 젊은 층들은 이 예산 소진율이 되게 높아요. 거의 다 써요. 근데 제가 국회에 맨날 불려다녔던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저렇게 주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 90% 이 정도 쓰면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산 아까 예산 2천억 넘는 이 예산을 바우처 예산을 그런데 국회에서는 왜 어렵게 예산 줬는데 그거밖에 못 쓰냐? 이게 말이 되냐?
뭐 99%다 써야 되지. 이런 논리를 피는데 사실 저희 웃으시지만 그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것도 훌륭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당시에 교수님들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뭐 다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뭐 이 소재 파악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와서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에너지는 두 가지 정책 방향에서 기본거든으로서의 에너지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인간 생활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도 필수제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에너지는 에너지 비용을 아끼게 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이 난방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건강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 그 생계급여 그다음에 그 대상층만을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에너지 빈곤에 맞는 그런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공무원이나 정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 기준을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굉장히 이제 점점 진화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제가 좀 한 거는 이런 시민발전협동조합이라든가 태양광 설치해서 시민 햇빛 발전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들하고 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해서 지역 단위의 어떤 에너지 공동체들 그래서 이 복지 대상들도 단순히 수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시스템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영국이나 이런 섬에서는 주민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걸로 뭐 수익 사업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복지정책 방향에서 하나 두 번째는 보편적 기본적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이재명 과거에 여기 계셨었죠? 그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청년들한테 그냥 20만 원씩 다 주자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적 기본 소득인데 그 대안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영국에서. 그래서 서비스를 주자는 거죠. 서비스를. 그래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보편적 기본 서비스다. 오늘 그 에너지 그 성남시 에너지 복지 조례 안을 보니까 거기에도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고요. 지금 여기 그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경기도용 보편적 기본 서비스 도입 방안이 이미 여기 경기도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용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설계 제안을 해갖고 김윤식 연구원인가 그분이 그 책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1년에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은 보편적 기본 서비스, 의료, 교육, 에너지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성을 많이 했다. 특히 에너지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이 저항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서비스가 보편적 기본 소득자로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 정량적인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들, 지표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보편적 기본 소득은 그러나 저소득층에는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좋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미 시도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뭐 아예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에너지 복지 접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별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효율 주택 개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주거급여법으로 이건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그 기초생활보장법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복집에 대한 재정 추진 움직임은 있었어요. 2010년도에 재정안 입법 예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그 제가 이번에
의원들이 그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 의원들이 에너지법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놓는데 옛날처럼 에너지 복지법 자체를 독립적으로 입법하는 이런 움직임은 약간 좀 쑥그러든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에너지 복지 조례입니다. 현재 지금 총 7개 시도 군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경기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용을 못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작년 8월 7일에 경기도에서도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7년에 부산에서 최초로 대상됐고 부산 서구가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주, 경상남도 뒤늦게 2019년, 20년 만들었고 서울은 아직도 에너지 복지 조례는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 조례죠. 대부분의 지자체는 에너지 조례가 다 있습니다. 에너지 조례가 없는 데는 없어요. 그 안에다가 복지에 관련 내용들을 넣고 있어요. 그러나 에너지 복지 조례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딱 7군데 여기입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해주신 게입니다. 내용은 제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분석을 한 건데 보면은요. 지원 대상의 이 용어가 다 각각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도 표현한 데가 있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라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애매모호하죠. 어떤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TP 룰, 10% 룰. 그래서 10% 정도면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많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요거는 지금 정확한 지표가 지금 저희가 안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 범위도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복지 사업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에너지 복지에 대한 것들도 좀 애매하죠.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로 되어 있고요.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 복지 사업은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이런 거 그냥 에너지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 지자체에 에너지가 잘 공급되기 위해서 에너지 접근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에너지를 못 쓰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복지 조례에는 이런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실태조사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이런 뭐 복지사업 발굴 및 육성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살짝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냥 우리가 에너지 복지까지 신경 써서 조례 만들었어.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제가 파악에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에너지 복지 정책이 어떻게 가봐야 되나 해서 정의를 좀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복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돼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1급 자격증을 따면서 이 사회복지와 에너지 복지의 이런 좀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거를 했는서 요번에 제 연구는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 그다음에 복지 제공 범위 어디까지 할 건가? 전달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민간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갖고 어떤 한 가구는 요금 할인도 받고 지원도 받고 에너지 바우처도 받고 또 무슨 뭐 기업체에서 뭐 이런 기업 ESG 활동이라든가 뭐 CS 활동으로 뭐 받고 막 너무 넘쳐나요. 이런 가구들은. 근데 또 어떤 가구는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대로 이게 안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재원확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뭐 마구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비용 지원 이런 거보다는 효율 개선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효율 개선을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하고 연결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내용을 제가 5개별로 3가지 세부 주제를 만들어서 요거에 대한 정책의 우선을 어디도 둬야 될까? 이거를 제가 전문가 한 50명 상대로 에너지 쪽에 복지 쪽에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요번에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겁니다. 15개, 3, 5, 15 각각 3개의 정책 범실 5가지였는데 일단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대상자를 계속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해서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끝도 한도 없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대할 것인가. 아까 그 서울시 에너지 플러스 사례 같은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든가 어떠면 금융을 일으켜서 한다든가 어떤 이런 방식의 어떤 이런 것들도 좀 펀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정부 예산을 계속 쏟아부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문가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앞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요금 할인하고 비용 지원하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서 막 이렇게 퍼주기 이런 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대상자 발급 이용률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 분께서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역할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 전자를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업 주체표를 역할을 해서 협력 관계를 잘 어디까지가 이런 역할 그런 것들로 해서 직장 지표 도입해서 15가지가 이렇게 그 정책 우선순위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을 한다면 빈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용이 필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이런 효율 향상이나 에너지원 전환 지원으로 연탄 5만 가구라고 하는데 그 연탄을 갖다가 언제까지나 5만 가구를 끌어안고 갈 건지 과감하게 거기에다가 그 효율 보일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할 때가 아닌가. 특히 연탄은 CO2 배출 이거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그래서 좀 눈치만 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없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산업부, 교통부 이렇게 전부 다 중앙부처도 다 다르고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어요. 한 번도 모여서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부처가 이렇게 되니까 밑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법도 좀 봐야 되겠다. 이용자 중심 에너지 복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에너지 비용은 소득에서 지불하는 비용 대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정말 우리가 필수제이기 때문에 현대 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다른 복지하고는 또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여기서 기후위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NDC 저희가 지금 그 계획 짜놓은 게 너무나 안일하다 해갖고 지금 중학생 애들이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이 우리 미래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못한 정책이다 갖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학생 애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탄소 중립 연계해서 기후위기 대응에도 굉장히 가구수가 많으니까요. 이럴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기후의 선제적인 이런 해야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한전에서 이 모든 전기를 다 하고 이렇게 중앙정부 집권적으로 하는 이런 에너지 공급은 되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공급을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그 수익성 발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처럼 일사불란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책 방향에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전문가시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요.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네, 강의를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강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취약 계층에다가 지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제 우리 성남시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취약 계층에게 이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뭔가 이제 시 차원에서의 기본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뭔가 지원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뭐 에너지 효율화라는 입장에서 이제 건물의 이제 단열이나 창호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 뭐 이거 예산이 1억이 있다. 그래서 뭐 500만 원씩 20가구.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태양광 보급 사업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는 다르죠. 네. 하나는 건축가에서 하고 하나는 아마 기후 에너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우리 시도 조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에너지 복지 정책이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세운다. 그랬을 때는 지금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군데 모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일 좋죠. 사실 이상적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스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또 이제 우리 시하고는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발표하실 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통합적인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면 에너지 복지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많이 추진한다 그랬을 때는 주로 해야 될 것이 그러면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주거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밖에 없는가요? 지금 네 아무래도 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이제 주거 취약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그거로 볼 수 있는 개선 효과가 제일 크니까요. 그리고 사실 또 그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데들이 거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우선이 되고 있는데 그거부터 아니면 그 에너지원이죠. 연탄이라든가 뭐 이런 등유라든가 에너지원을 좀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예,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되면서 기후가 상당히 이상 기온이 날이 갈수록 아마 여름과 겨울에 춥고 덥고 뭐 할 텐데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되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면 좋은 그런 또 성남시 경기도만의 좋은 그런 정책이나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법률사무소 성문 안소홍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이게 그 에너지 복지 예산 그 확보 관련해서 이제 국가 보조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 확보에서 그 뭐 민간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강의 중에 보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펀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운영 원리로 이런 펀드가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국내에는 그런 펀드는 없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네. 해외 사례 영국에서 예, 영국에서는 그럼 그 이게, 예. 스코틀랜드 기가섬이라는 그 사례인데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펀드를 조정해서 풍력 발전을 돌려갖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뭐 그 섬 내 학교 같은 거에 전기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예, 그다음에 또 거기 대출 같은 거 그 펀드를 조성한 거에 대한 이자 내고 예. 그다음에 수익금의 2%는 자기네가 쓰고 이런 사례들이 좀 연구 자료에 나온 게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도 계시네. 네, 혹시 이 에너지 복지가 좀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이제 모든 분들께서 이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덜 덥게 이제 지내시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좀 낮아진다던가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이 좀 절감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좀 입증된 사례가 있을까요?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라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은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그 빈곤층 지표가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득에서 10% 정도 쓰는 게 에너지 빈곤 가구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저소득 고비용 그래서 LH라는 그런 지표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소득은 저소득인데 에너지 요금이 많은 가구. 그런데 에너지 중위 기준을 선정해서 그 에너지 빈곤 가구로 정의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영국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그게 저소득 저에너지 효율로 변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을 A부터 G까지 7개 밴드로 등급을 나눠갖고요. 목표가 2030년 이상이 되면 C 등급, C 밴드 이상까지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이제 3세대 에너지 그 지표가 나왔거든요. 빈곤 지표가.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효율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7개 밴드 등급에서 G 등급이 제일 밑인데 C 등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이 사람들이 주거에 거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영국 그 국가 정책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 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도 탄소 배출 중립하고 연결해갖고 이 성과를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 제가 서울시 에너지 플러스 쪽의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해갖고 그거를 그 배출권 거래제 그 효과 복지를 연결하는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희도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문에 대합했는데. 네. 그 첨언을 좀 하자면 우리 건축가 여기 누가 있나요? 우리 팀장님 알잖아요. 모르나? 우리 이제 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이제 그 조금 리모델링한 일반 가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구들에 대한 전력 사용량들을 모니터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린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한 가구들을 건축가에서 그 에너지가 해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됐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을 30개에서 더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들에 대한 그런 그 에너지 효율 향상도 아마 모니터링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만약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그 이제 취약자들의 주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사업을 만약에 많이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도 그걸 왜 진행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국가의 탄소 중립 정책에 그 기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일반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맞춰도 될까요? 네. 이상으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 강연에 따른 토의와 의견 수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정식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잘 들으셨나요? 약간 좀 어렵거나 아니면 애매하죠. 저도 들으면서 이게 이제 각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에서도 뭐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제가 발의하려는 에너지 복지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7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발의돼서 있으니까 그 지자체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에너지 복지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연구하고 대안을 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귀하시게 오셨는데 우리 그 노만호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늦었지만 와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나오세요. 아니, 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우리 조정식 회장님께서 성남시의 처음으로 에너지 복지에 관련 그 회장을 맡아서 이런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우리 그 강진희 박사님께서 심도 있는 강의를 해주셔서 깊이 있게 잘 들었고요. 저도 사회복지회 회장으로서 같이 힘이 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조정식 회장님의 무고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